나는 법학사로서 눈앞에 있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고 상식을 가지고 처리해가는 사람이다. 그것에 대해 상식 밖의 추측을 한다는 것은 내 능력을 벗어난다기보다 성격상 싫어한다. 그 중에서도 귀신이네 원한이네 저주네 하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허황된 이야기를 제일 싫어한다. 그렇지만 쓰다군의 명석한 머리는 상당히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하는 쓰다군이 진지하게 귀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나도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겉으로라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귀신은 메이지 유신 이후로 영원히 사라졌다고 굳게 믿어온 사람이다. 그런데 아까부터 쓰다군의 모습을 보아하니 어떻게 된 일인지 귀신이라는 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살아난 모양이다. 아까 책상 위에 있는 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도 귀신에 대한 책이라고 한 기억이 난다. 아무튼 손에 볼 것은 없지 않은가. 바쁜 나로서는 다시 없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다. 나중을 위해 그 이야기만이라도 듣고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보아하니 쓰다군도 그 뒷이야기가 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과 듣고 싶은 사람이 만났으니 아무런 문제도 없다. 물 만난 고기란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으며 조금씩 캐내 보았더니 그 부인이라는 사람은 남편이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맹세를 했다는 거야. 뭘? 만일 남편이 없는 사이에 자기가 병으로 죽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그냥 죽지는 않겠노라고. 허허, 무슨 일이 있어도 혼백만은 당신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얼굴을 뵙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 남편은 군인이고 호탕한 인물이라 아내의 그 말에 웃으면서 좋소, 얼마든지 오시오. 내가 전쟁터를 구경시켜 주리다 라고 대답하고는 만주로 가버렸다는 거야. 그 뒤에 그런 말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하더군. 그야 그렇겠지. 나 같은 사람이면 전쟁터에 가지 않았더라도 잊어버렸을 텐데. 그런데 그 남자가 전쟁터로 나가려고 짐을 꾸릴 때 부인이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짐 속에 작은 손거울을 넣어두었다나 봐. 자네 참 자세히도 알고 있군. 그야 나중에 전쟁터에서 온 편지를 읽어봤기 때문일세. 아무튼 그 손거울을 남편은 항상 품에 넣어두고 있었다는 것.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그 거울을 꺼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여다보았대.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평소처럼 수염이 덥수룩하고 때에 찌든 자기 얼굴이라니 했겠지. 그런데 웬걸?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지. 무슨 일인데? 병고에 시달려 창백하고 파래진 부인의 모습이 쓱 나타났다고 하더군. 이건 좀 믿기 힘들지. 누구한테 말해도 다 거짓말이라고 할 것이세. 실제로 나도 그 편지를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편지를 보낸 날짜를 보니까 이쪽에서 사망을 알리는 통지를 보내기에 3주나 전이더란 말이지.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그럴 만한 재료도 없을 때가 아닌가. 게다가 그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어디 있겠나. 사느냐 죽느냐를 다투는 전쟁통에 그런 소설같이 한가로운 거짓말을 써서 고향으로 보낼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걸세. 그야 그렇지. 맞장구를 치기는 했지만 사실은 아직도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어딘지 무섭고 소름 끼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법학사인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기분이 들었다. 거울 속의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더군. 가만히 거울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을 뿐이었다는데 그때 남편 머릿속에 헤어질 때 부인이 하던 말이 소용돌이처럼 호련히 떠올랐다고 하대. 그도 그랬겠지. 인두로 머릿속을 확 지지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편지에는 쓰여 있었다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군. 편지에 쓰인 글귀까지 인용되자
반드시 믿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공연히 으스스한 것이 소름 끼쳤다. 그 순간 쓰다군이 만약 와! 하고 소리라도 질렀으면 난 틀림없이 기겁을 하며 펄쩍 뛰어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알아보았더니 부인이 숨을 거둔 시간하고 남편이 거울을 바라보았던 시간이 한날 한시였다는 게 아닌가. 그건 더 신기하네. 이렇게 되자 나도 진지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나? 하고 확인을 위해 재차 쓰다군에게 물어보았다. 이 책에도 그런 사례가 있네만 하며 쓰다군은 아까 펼쳐놓았던 책을 책상 위에서 들어 올리면서 요즘 들어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만큼은 증명되었다는군 하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법학사가 모르는 사이에 심리학자 쪽에서는 귀신을 다시 살려냈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귀신을 깔볼 수도 없게 되었다. 모르는 일에는 참견할 수가 없다. 모르는 것은 무능력한 것이다. 귀신에 대해서만큼은 법학사가 문학사에게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먼 거리에 있는 어떤 사람의 뇌세포를 다른 사람의 세포가 감지해서 일종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면 나는 법학사니까 그런 이론을 들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일이 이론상 가능하겠다는 것이겠지? 나처럼 두뇌가 불투명한 사람은 이론을 주저리 듣느니 그냥 결론만 간단히 물어보는 편이 훨씬 간편하다. 그래, 결국은 그런 결론이 나는 셈이지. 게다가 이 책에는 사례도 많이 나와 있다네. 그 중에서 불어음경이 귀신을 봤다는 얘기가 지금 해준 얘기랑 똑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 상당히 재미있어. 자네도 불어음은 알고 있지? 불어음? 불어음이 뭔데? 영국 문학가야. 어쩐지 들어본 적이 없다 했네. 자랑은 아니지만 난 문학가 이름이라고는 세익스피어랑 밀턴 말고는 두세 명밖에 모르니까. 쓰다구는 이런 인간이랑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자네 약혼자의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지. 하며 이야기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알았네. 조심은 시키지. 하지만 만일의 경우 반드시 만나 뵈러 가겠습니다 하는 따위의 맹세는 하지 않았으니까 그쪽은 괜찮을 걸세 하고 장난스럽게 말을 돌렸지만 마음은 영 편치 않았다. 시계를 꺼내보니 11시가 다 되어 있었다. 큰일 났군. 집에서 할멈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졌다. 조만간 할멈한테 인사하러 자네 집에 가겠네 라고 말하는 쓰다군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때니 꼭 오게 라고 말하면서 그의 하숙집에서 나왔다. 서로 앞을 다투듯이 활짝 핀 벚꽃을 보며 드디어 봄이 왔구나 하고 들떠있던 것이 2, 3일 전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벚꽃 스스로도 너무 일찍 피었구나 하며 틀림없이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미적지근하게 머리를 스치는 바람에 이마에서 배어나오는 기름기와 끈적거리는 모래먼지를 함께 닦아내던 엊그제가 마치 작년의 일 같았다. 그 정도로 어제부터 날씨가 추워졌던 것이다. 오늘 밤은 추위가 한층 더했다. 꽃샘 추위라고는 하지만 동장군이 되돌아올 계절도 아닌데 날씨도 유별나다면서 외투옷깃을 세우고 맹하 학교 앞을 지나 식물원 옆으로 내려갈 때 어디서 치는 종소리인지 밤공기 속으로 원을 그리며 고요한 하늘을 울렸다. 11시군 하고 생각했다.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는 누가 생각해냈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묘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의 소리가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찹쌀떡을 여러 갈래로 찢는 것처럼 몇 가닥으로 갈라진다. 갈라지고서 끄트머리가 끊어졌나 싶다가도 가늘게 늘어지며 다음 소리로 이어진다. 다음 소리로 이어져서 굵어졌나 싶으면
다시 붓구처럼 자연스럽게 가늘어진다. 저 소리도 어지간히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네. 하고 생각하면서 걷고 있으려니까 내 심장의 고동소리도 종소리의 울림과 함께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중에는 종소리에 내 호흡까지 맞추고 싶어졌다. 오늘 밤 정말 법학사답지 않네. 하고 생각하며 젠걸음으로 파출소 모퉁이를 돌아가자 차가운 바람을 타고 툭 하니 커다란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고크라 쿠미즈는 아주 음산한 곳이다. 요즘에는 길 양쪽에 공동주택들이 들어서서 예전처럼 황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좌우에 있는 그 공동주택들이 너무 적막해서 빈집처럼 보이는 바람에 스산한 기운이 도는 것이 그 앞을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빈민에게 활동은 을에 따라붙는 것이다. 일하지 않는 빈민은 빈민의 본성을 잃었기에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다. 내가 지나치는 고쿠라 쿠미즈의 빈민들은 뒤흔들어도 되살아날 기색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다. 진짜로 죽어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툭툭하고 떨어지던 빗방울이 바야흐로 가랑비가 되었다.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으니 집에 도착할 때면 흠뻑 젖어버리겠네 하고 혀를 차면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빗방울이 어둠 저편에서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것이 쉽게 갤 것 같지 않았다. 10m가량 앞에 갑자기 허연 것이 보였다. 큰 길 한가운데 멈춰서서 고개를 앞으로 쑥 내밀어 그 허연 것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동안에도 허연 그 무언가는 쉴 새 없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30초도 채 되지 않는 사이에 그 무언가는 내 오른쪽을 스치듯이 지나갔다. 뒤돌아 보았더니 검은 기모노를 입은 남자 2명이 사과 상자 같은 것에 하얀 천을 덮고 막대기를 걸어 앞뒤에서 메고 가고 있었다. 보아하니 장례식장이나 화장터로 가는 모양이었다. 상자 안에 든 시신은 젖먹이일 것이다. 검은 남자들은 서로 말도 주고받지 않은 채 묵묵히 관을 메고 있었다. 한밤중에 관을 메고 가는 일처럼 당연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거침없이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관을 한동안 신기한 구경을 하듯이 바라본 다음 돌아섰을 때 다시금 앞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다. 높은 음성도 아니고 낮은 음성도 아닌데 밤이 깊어서 그런지 의외로 쩌렁쩌렁 울렸다. 어제 태어나서 오늘 죽다니 참 하고 한 사람이 말하자 명이야 명이 짧아서 그런 걸 어쩌겠어 하고 다른 한 사람이 대꾸했다. 두 사람의 검은 그림자가 다시 내 옆을 지나치더니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파고들듯이 묻혀버렸다. 관의 뒤를 따라 젠걸음으로 걸어가는 개다 소리만 빗속에서 들려왔다. 어제 태어나서 오늘 죽다니 하고 나는 가슴 속으로 읊조려 보았다. 어제 태어나서 오늘 죽는 사람이 있다면 어제 병에 걸려서 오늘 죽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법하다. 26년씩이나 세상 공기를 마시며 숨쉰 자라면 병에 걸리지 않고도 충분히 죽을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고쿠라 쿠미즈 언덕을 4월 3일 밤 11시에 올라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죽으러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공연히 올라가기가 싫었다. 한동안 언덕 중간에 서 있었다. 하지만 서 있는 것도 어쩌면 죽으려고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시 걷기 시작했다. 죽는다는 것이 이토록이나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인 줄은 여태껏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서 있으나 걷고 있으나 자꾸 걱정이 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집에 돌아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누워도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니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시험과 야구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생각할 틈이 없었다. 졸업한 다음부터는 펜과 잉크에 묻혀서 쥐꼬리만한 월급에 전전긍긍 하느라고 그리고 할멈 잔소리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사람이라 죽기 마련이라는 사실이야. 아무리 속편한 나라도 알고 있기는 했지만 내가 당장 죽을 수도 있다고 느낀 것은 태어나서 오늘 밤이 처음이었다. 밤이라는 턱없이 크고 겁은 존재가 걸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사방팔방에서 나를 가둬놓고 그 어둠 속으로 나라는 형체를 녹여버리고야 말겠다고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워낙에 태평스러운 인간이라 솔직한 말로 공명심 같은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죽는다 해도 여한이 남을 일은 없다. 그렇게 한이 남을 만한 일은 없지만 죽기는 정말 싫다. 정말 죽고 싶지 않다. 죽는다는 것이 이 정도로 싫은 일인가 하는 것도 처음으로 깨달은 것 같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외투가 물을 머금는 바람에 손으로 옷을 누르면 물에 젖은 솜처럼 밖으로 배어나올 정도가 되었다. 닭의 하야초를 가로질러 기리시탄 언덕에 다다랐다. 어째서 이 언덕에 기리시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이 언덕도 이름에 걸맞게 괴상한 곳이다. 언덕 위에 올랐을 때 문득 일전에 이곳을 지나면서 일본 최고로 가파른 언덕, 목숨이 아까운 자는 조심할지어다 라고 쓰인 팻말이 길 옆쪽에서 삐뚤음하게 큰 길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고 우습다며 웃었던 일이 생각났다. 오늘 밤 도저히 웃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목숨이 아까운 자는 조심할지어다라는 문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격언처럼 머릿속에 떠올랐다. 언덕길은 어두웠다. 잘못 내려가다가는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찢게 된다. 위험하다 싶어서 도중부터 아래쪽을 보면서 내디딜 곳을 가늠하며 걸었다. 어두워서 제대로 보이는 것이 없었다. 왼쪽 제방에서 늙은 팽이나무가 마음대로 가지를 뻗쳐서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언덕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대낮에도 이 언덕을 내려갈 때는 계곡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영 기분이 좋지 않았다. 팽이나무가 보일까 싶어 얼굴을 들어보았더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시커먼 무언가에 빗방울이 쏟아지는 소리만 쉴 새 없이 들렸다. 이 암흑 속의 언덕을 내려가 좁은 골짜기 길을 따라 묘가단이 건너편을 올라가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고비나타 다이마치에 있는 우리 집에 도착한다. 그러나 건너편으로 올라갈 때까지가 너무 으슥하니 기분 나쁜 곳이다. 묘가단이 언덕 중간 지점 정도 되는 곳에 빨갛고 선명한 불이 보였다. 아까부터 보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얼굴을 들면서 보이기 시작한 것인지 분명치 않았지만 아무튼 빛 속에서도 환하게 보였다. 어쩌면 어느 집 대문간에 세워놓은 가스등인지도 모르겠다 싶어 보고 있으려니까 그 불이 흔들흔들 흔들리는 것이 등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가스등이 아니었다. 그럼 뭔가 싶어서 보고 있으려니까 이번에는 그 불이 비와 어둠 속을 파도처럼 헤치며 위로 아래로 움직이며 다가왔다. 초롱불이 틀림없다고 겨우 알아차리는 순간 갑자기 그 불이 사라져버렸다. 그 불을 보았을 때 나는 갑자기 스유코가 생각났다. 스유코는 내가 미래의 아내로 맞을 여인의 이름이다. 미래의 아내와 그 불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리학자인 슬라군도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심리학자가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 붉고 선명한 꼬리 없는 밧줄과 비슷한 불은 나로 하여금 분명하게 미래의 아내를 생각나게 하였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불이 꺼진 순간 당연하게도 스유코의 죽음을 연상했다. 이 말을 만져보았더니 진땀과 핏물이 섞여 찐득거렸다. 나는 정신없이 걸었다. 언덕을 다 내려오면 좁은 골짜기 길이 되는데 그 길이 끝나는 부근부터 다시 방향을 바꿔서 서쪽을 향해 약간 위로 올라가는 새로운 골짜기 길이 이어진다. 이 주변은 말하자면 산에서 나온 적토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만 비가 와도 게다의 아래돌기 부분이 다 박혀버릴 정도로 진창길이 된다.
주인은 어둡고 걸을 때마다 신발 뒤꿈치가 흙에 깊숙이 박히는 바람에 걷기가 무척 힘들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무작정 가다가 구기자 나무로 된 담으로 보이는 것이 날카롭게 꺾이는 모퉁이에서 다시금 빨간불과 탁 마주쳤다. 누군가 했더니 순사였다. 순사는 그 빨간불을 거의 댈 정도로 내 얼굴에 가까이 갖다 대더니 험하니까 조심하세요 하는 말만 하고는 지나쳐갔다. 조심하도록 하게 라는 스아군의 말과 험하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말해준 순사의 말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자마자 갑자기 마음이 천근만근으로 무거워졌다. 저 불빛이야 하고 숨을 헐떡이면서 나는 뛰어 올라갔다.